4장에서는 일본을 위해 일어선 젊은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위를 하는 의미와 젊은이들에게 있어 사회를 바꾼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010년 10월 16일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가 주최한 중국 정부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 단체는 2010년 2월에 발족한 단체로 보수 계열의 시민 단체예요. 이날 시위 참가자의 수는 2,800명 정도였습니다. 참가자 연령층은 고루 분포되어 있었어요. 아직 10대인 고등학생에서부터 연로한 노인들까지. 후루이치는 분명 생가쿠 제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 항의 시위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시위대가 부르짖는 주장은 딱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의 시위와 같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가두 시위나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우익이나 좌익에 상관없이 적어도 참가자들의 의식 수준에서 보면 일상적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일본에는 일본 여성의 모임 산들바람이라는 보수 계열 여성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에서 참가자들의 공통성을 담보하는 것은 민주당이란 위험한 존재에 대한 각양각색의 불만이나 불안이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다양한 단체 혹은 사람들이 해당 시위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응하면서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센가쿠 제도 관련 시위는 언뜻 봐선 중국에 대한 항의 운동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의식과 구체적인 행동은 다양했어요. 그 중에는 의료용 대마 규제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모든 보수 계열의 운동이 전부 이러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전까지 좌익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사회운동 방식과 비슷해 보여요. 산들바람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따르면 각자의 특색을 살려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이 모임의 모토라고 해요. 해당 모임에는 발언하고 싶은 사람, 발언하고 싶지 않은 사람,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일은 삼간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가정생활이자 일상생활인 것이죠. 일본에서는 일본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즉각 내셔널리즘이라고 지목을 당해요. 그래서 좌익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국가라는 말을 회피하고 또 얼머부려요. 어쩌면 이처럼 우익 혹은 좌익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더 이상 우익과 좌익의 무의미한 대립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날의 일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불만을 품는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사회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최근 사회운동 연구는 합리적인 참가자들을 전제로 하는 자원동원론보다 참가자의 즐거움과 문화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구호는 동원 효과 면에서 그리 잘못된 점은 없어요. 우리는 사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다음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나서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로 인해 격심한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약 100년 정도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후손들이죠. 오늘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환경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지는 다소 의문스러워요. 문턱을 낮추고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지 않으면 사회운동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워질 것이에요. 일본 현대사회 곳곳에 즐길만한 오락거리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게임, 코스트코나 아울렛 쇼핑, 디즈니랜드로 놀러가는 것과 같은 무수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죠.
민중사 연구에 따르면 보통 민중 동기는 그들이 가진 독자적인 규칙을 침해당했을 때 발생한다고 해요. 민중은 모럴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적 선점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모럴 이코노미를 침해당했을 때 민중은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럴 이코노미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그것이 대규모 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 바로 그들이 지닌 가치관이나 규범의식이 침해당했을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더욱 컨서머토리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가 침해되거나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계가 지적을 당했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사회운동은 마음 둘 곳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혁명을 갈망하는 젊은이들도 누군가와의 연계를 무척이나 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온건한 노동운동에서도 마음 둘 곳은 역시 키워드였어요. 저자 후로이치는 피스보트에 승선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성이 목적성을 냉각시킨다고 결론지었어요. 아무리 과격해 보이는 집단이라도 일단 그곳이 마음 둘 곳이 되어버리면 최초의 과격한 목적성은 냉각되어요. 설령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순간의 축제를 반복하는 행동일 뿐이므로 그것은 사회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에서 제스민 혁명 같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티니지와 이집트에는 혁명이 발생할 만한 무대 장치와 등장인물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편 일본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악당이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풍족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고 게다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고충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사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무라카미 류는 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라는 소설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교육 개혁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80만 명에 이르는 중학생들이 집단으로 등교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한 것 말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등교 거부 중인 학생의 수는 약 1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장 4장에서는 일본을 바꾸기 위해 곳곳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젊은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사회활동은 답답함을 달래기 위한 표현이기도 했고 타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즉 마음 둘 곳을 찾으려는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장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의 제목은 동일본 대지진과 젊은이들의 예상된 행보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magnitude 9이라는 엄청난 지진 규모가 일본 도호쿠와 간토 지방을 엄습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도 사고가 발생했고 아직도 그 피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의 이런 동일본 대지진은 뭐 한국의 가장 큰 좀 재난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 서해 지방에 서해안에 그 태안 있잖아요. 태안에 저희 석유 유출 사건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태안에 가서 기름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회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앞에서 언급했었죠. 그 때문에 개인보다 국가나 사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데도 그들은 어떠한 행동도 선뜻 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지진이 발생하자 재난 피해 지역 지원, 즉 참여해야 할 대상이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출연했어요. 이런 표현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어쩌면 동일본 대지진이야말로 사회지향적 성향을 지닌 젊은이들에게는 기다리던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동일본 대지진 후에 등장한 일본붐은 짐짓 내셔널리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면 젊은이들은 도호쿠 지역을 캄보디아와 비슷한 비일상의 대체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일본을 강조하더라도 결국 그런 행동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 밖의 문제일 뿐이에요. 2011년 4월 10일 도쿄의 고엔지에서는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원자 발전 중지 시위가 있었어요. 그러나 원전 유지파와 원전 중지파는 명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원전 중지를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당장 일본의 모든 원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현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대체 에너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3.11을 계기로 일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변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9/11이 그러했듯이 사건은 한순간일지라도 세계에 강렬한 빛을 내뿜어요. 그런 의미에서 3.11은 그동안 일본 사회가 안고 있던 갖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알기 쉬운 형태로 우리 눈앞에 똑똑히 펼쳐 보였습니다. 리더의 부재, 부실한 위기 관리 능력, 경직된 관료 조직의 폐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 등은 3월 10일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일본이 안고 있던 폭탄과도 같은 문제들이었죠. 사회학자 가이노마 히로시는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을 수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중앙에 복종하는 과정을 묘사한 바 있어요. 전후의 경제 성장기 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은 중앙의 전유물이었던 성장 신화에 자신들을 대비시키면서 현지 경제계와 지역 매스컴을 규합해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지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구체제가 신체제로 전환할 때마다 재해 유토피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재해 지역에 달려갔습니다. 마치 다양한 나라의 갖가지 사람들이 일본을 응원해 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폐허를 응시하라의 저자 레베카 솔닛은 재해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이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시기를 희망이란 말로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것은 고작 1, 2년 안에 성취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고 다음 장 6장에서는 현재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되짚어본 다음 우리는 모르겠지만 일본 젊은이들의 미래를 일본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6장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절망의 나라에 사는 행복한 젊은이들입니다. 일본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곳 저곳에 불안한 요소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지표를 통해 드러난 최악의 재정 적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경직된 기업 조직과 노동시장이 초래한 폐해. 이러한 문제는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세대 간 격차라고 언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사회보장 운영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규정 요소는 인구 구성입니다. 일본의 사회보장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현역 세대가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고령자를 부양하는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장차 기적적으로 출산율이 급상승하거나 원인 불명의 고령자 대량 실종 사건이라도 발생하지 않으면 2072년까지 현역 세대 대비 고령자의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 지불했던 금액의 몇 배나 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될 테지만 반대로 젊은이들은 젊을수록 손해를 보는 사태를 겪을 것이에요.
한 예측에 따라 계산해보면 연금과 의료 등 공적 부문에 대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는 60세 이상 세대는 약 6,500만엔 가량 득을 보지만 20세 미만 세대는 약 5,200만 엔 정도의 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요. 손자 세대는 조부모 세대보다 적어도 1억 엔 하나로 약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축소하고 부족한 노동력은 해고하기 쉬운 계약직 노동자로 파견 노동자로 충당해왔어요. 대기업에서도 젊은 사원의 승진은 예전에 비해 훨씬 조문이 되었죠. 젊은이의 빈곤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빈곤이 젊은이들에게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일수록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 간의 격차는 적어요. 젊은이 빈곤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혹은 20년 후일 것이에요. 젊은이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말이죠. 최근 프리터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곤란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먼저 아직도 프리터 경력자를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일에 주저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스스로 반드시 정사원이 되고자 바라지도 않아요. 물론 모든 젊은이가 대기업의 정사원이 되려고 길을 쓸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사축이라고 불리던 신분에 애써 매달릴 필요도 없죠. 다만 현재의 사회 보장 제도에 비춰볼 때 프리터로 생활하는 젊은이는 나이가 들수록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리고 인상적인 조사에서 알려드린 건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34세의 미혼 남녀 가운데 이성의 연인이 있는 비율은 남성의 경우 27%, 여성의 경우에는 37%에 불과했다고 해요. 조장인지 모르겠는데 연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현격히 낮네요. 행복도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을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 수준보다도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든 넘버원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던 군대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본은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실패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근대화는 앞서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유럽의 산업혁명을 목격하고 그것을 일본에 이식시키려고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일본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민중을 이해하기는커녕 간단히 무시해버렸고 그 덕에 국가의 경제 성장을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일본은 경제 성장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달려왔는데 돌연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전통이 없는 일본은 모두가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게 된 것이죠. 유럽과는 다른 근대화를 걸어온 일본이기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참고로 삼을 만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어요. 근대사회는 국민의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언제나 2등 시민을, 세컨드 클래스 시민을 필요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포함한 근대 국가는 2등 시민의 역할을 계속 여성에게 부과해왔죠. 그러나 남녀 평등을 촉구하는 주장이 등장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유럽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의 수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일본은 여성에다가 젊은이들까지 2등 시민으로 만들어버릴 기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1억 명 모두가 젊은이가 된 시대예요. 각 세대별 의식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사회가 대전제로 삼았던 정사원 혹은 전업주부로 즉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 중에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책은 젊은이의 특징을 주로
20대가 가장 잘 체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전개해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즉 일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일본은 앞으로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과연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제 주변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네요. 이상으로 사과책방 9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